춘분이었다. 나는 윤설과 함께 연하촌이라는 산골 마을에 이르렀다. 날씨가 화창했고 봄꽃이 만개해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마을 전체를 비추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분주한 기척이 느껴졌다. 봄 제사를 앞두고 마을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날이? 오늘이 제삿날이라고 합니다. 윤설이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가리켰다. 춘분 조상, 합동제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마을 한가운데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 죽었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고 건물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핏내가 훅 끼쳐왔다.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30대 중반쯤 제사 때 입는 옷차림이었다. 목에는 작은 상처 하나. 그런데 주변엔 피가 거의 없었다. 이상했다. 목을 찔렸다면 이렇게 피가 적을 리가 없었다. 윤설이 내 옆에 서서 작게 말했다. 도연날이 피가 너무 적습니다. 나는 시신 주변을 살폈다. 바닥에는 제사 준비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돼지고기 덩어리들, 도마, 그리고 여러 칼들. 하지만 피 묻은 칼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이장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일어서서 이장을 보았다. 저는 김도연이라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박경호요. 우리 마을 유력 가문의 차남이요. 제사 준비를 맡고 있었소. 제사 준비를요? 그렇소. 매년 봄 제사 때면 경호가 재물을 손질했소. 나는 다시 시신을 살폈다. 목의 상처는 얕았지만 정확했고 한 번에 급소를 찔렀다. 그리고 피가 적다는 것은 이곳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장이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어젯밤 술시쯤이었소. 창고에서 재물을 정리한다고 했소. 그 이후로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소. 아침에 제사 준비하려 왔다가 발견했소. 나는 창고 안을 둘러보았다. 제사에 쓰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여러 칼이 걸려 있었다. 큰 칼, 작은 칼, 고기 손질용 칼. 하지만 모두 깨끗했고 피 묻은 칼은 없었다. 윤설이 말했다. 도연날이 칼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설이 벽에 칼거리를 가리켰고 그곳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다. 나는 이장에게 물었다. 여기 걸려있던 칼이 몇 개입니까? 5개였소. 모두 제사에 쓰는 칼들이오. 지금은 4개뿐입니다.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칼거리를 보았다. 정말 하나가 없소. 그때 밖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얼굴에 충격을 가득 담은 채 급히 들어왔다. 동생이. 사내가 시신을 보고 무릎을 꿇었다. 이장이 말했다. 이분이 경호의 형 박경수요. 나는 박경수를 보았다. 조의를 표합니다.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이 붉었다. 누가 이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사람들이 창고 밖에 모여들며 곳곳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제삿날에 피를 흘리다니. 조상님이 노하셨다.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것 아니요? 나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보았고 모두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제삿날에는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조상을 모독하는 일이요. 그렇다면 이 일은 더욱 조사해야 합니다. 노인이 나를 빤히 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오? 김도연이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조사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부탁하겠소. 제사를 지내기 전에 진실을 밝혀주시오. 나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시신의 목 상처, 사라진 칼, 그리고 적은 피. 무언가 맞지 않았다. 윤설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날이 이 창고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죽고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제사 준비물들을 보았다.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박경수가 시신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경호야,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나는 창고 밖으로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제사 준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이장이 대답했다. 박경호. 죽은 차남이 주로 맡았습니다. 재물을 손질하고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했지요.
형인 박경수는 무엇을 했습니까? 경수는 제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관 역할이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를 준비하던 노인에게 다가갔다. 제사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노인이 나를 보았다. 무엇이 궁금하시오? 제사에 쓰는 칼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사에는 3가지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들입니까? 첫째, 고기를 손질하는 큰 칼입니다. 둘째, 재물을 나누는 작은 칼입니다. 셋째, 과일을 까는 과도입니다. 이 칼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제사 칼은 오직 제사에만 씁니다. 사람에게 닿아서도 안 되고 다른 음식을 자르는 데 써서도 안 됩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시신의 목 상처는 작고 얕았다. 큰 칼로 만든 상처가 아니었다. 혹시 제사칼 외에 다른 칼을 쓴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경호는 아버지 유품으로 받은 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품입니까? 작은 단검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쓰시던 호신용 칼이었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경호가 가져갔습니다. 늘 품에 지니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윤설을 보았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연날이 사라진 칼이 그 단검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창고로 들어갔다. 박경수가 여전히 동생 옆에 앉아 있었다. 박경수 나으리, 잠깐 여쭙겠습니다.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동생이 단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박경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칼입니까? 박경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지니셨던 칼입니다. 동생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박경수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어디 숨겨두었는지. 나는 창고를 다시 살폈다. 재물들이 놓인 선반, 도마, 그리고 벽에 걸린 칼들, 그리고 제사상 아래 작은 공간. 나는 무릎을 꿇고 제사상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여 나는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다. 피 묻은 헝겊이었다. 조심스럽게 헝겊을 풀자 안에서 작은 단검이 나왔다. 날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묻어 있었다. 윤설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박경수가 단검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동생 칼입니다. 단검을 자세히 살펴보니 칼날은 짧고 얇았다. 시신의 목 상처와 일치했다. 그리고 손잡이에는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결심. 이상한 글자였다. 이 글자는 무슨 뜻입니까? 박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새긴 것 같습니다. 나는 단검을 다시 헝겊에 싸서 품에 넣었다. 박경수 나으리, 동생과 마지막으로 언제 대화하셨습니까? 박경수가 눈을 감았다. 어젯밤입니다. 제사 준비가 끝난 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박경수가 입을 열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요?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해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깊으셨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을 합동 제사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박경수가 동생의 시신을 보았다. 동생이 박경수가 한숨을 쉬었다. 제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생은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쓰지 않고 그냥 숨겨두고 모으기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벽이었습니다. 돈을 보면 가져가지 않고는 못 빼기는 하지만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모으기만 했습니다.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고치려 했지만 동생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매번 제사 때마다 또 돈을 빼돌렸습니다. 박경수가 눈을 감았다. 아버지 치료비조차 동생은 아까워했습니다. 손에 돈이 있으면서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제사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씩 보였다. 어젯밤 동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박경수가 눈을 감았다.
저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사 비용을 빼돌리지 말라고,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동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나는 일어섰다. 그 후 동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창고로 갔습니다. 마지막 재물 정리를 한다고. 박경수 나으리는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창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로 모여 있었다. 윤설이 내 옆에 섰다. 도연날이 박경수 나으리가 동생을 죽인 것일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있습니다. 동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시 시신이 발견된 창고를 보았다. 이 창고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죽고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는 제사상을 보았다.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칼도 장소도 모든 것이. 나는 윤설과 함께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박경호가 어젯밤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마을 이장이 우리를 제사 준비실로 안내했다. 여기서 제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에는 제사 준비 목록이 걸려 있었다. 재물, 음식, 그리고 비용. 윤설이 목록을 살피다가 말했다. 도연날이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윤설이 목록을 가리켰다. 작년 제사 목록과 비교하면 올해는 재물이 하나 빠졌습니다. 나는 목록을 자세히 보았다. 작년에는 닭, 돼지고기, 생선, 과일, 떡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닭이 빠져 있었다. 왜 닭이 빠졌습니까?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비용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제사 비용은 누가 관리합니까? 박경호가 관리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사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장이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다. 올해는 은자 50냥이 들었습니다. 작년은요? 작년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해는 닭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제사 담당 노인이 끼어들었다. 닭은 새벽을 깨우고 죄를 씻는 영물입니다. 그것이 빠진 제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닭 없는 제사에는 피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경호가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박경수는 여전히 동생 옆에 앉아 있었다. 박경수 나으리, 동생이 제사 비용을 얼마나 빼돌렸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조금씩.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저었다. 쓰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돈을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품에서 단검을 꺼내 다시 살폈다. 손잡이에 새겨진 결심이라는 글자. 박경수가 단검을 보았다. 결심이라는 글자는 누가 새겼습니까? 박경수가 눈을 감았다. 동생이 새긴 것 같습니다. 왜 새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나는 창고를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선반 뒤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니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박경수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동생 글씨입니다. 나는 종이를 자세히 보았다. 먹이 번진 것으로 보아 눈물을 흘리며 쓴 듯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창고벽 틈새를 살폈다.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헝겊 주머니였다. 주머니를 열자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주머니를 보았다. 은자가 이렇게 많이... 윤설이 말했다. 도연날이 이 돈은 쓰지 않고 모아둔 것 같습니다. 나는 은자를 세어보았다. 적어도 몇 해치 제사 비용은 되었다. 박경수가 주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박경호는 이 돈을 빼돌렸지만 쓰지 않고 숨겨만 두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 단검이 숨겨진 제사상 아래, 그리고 구석의 핏자국,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윤설, 시신을 다시 살피십시오. 옷에 흙이나 다른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윤설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옷을 살폈다. 도연날이 옷자락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 쪽에 나뭇잎 조각이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흙도 나뭇잎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죽은 후 여기로 옮겨진 것입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여기로 옮겼을까요? 박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사 때문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무슨 뜻입니까? 박경수가 제사상을 보았다. 동생은 항상 마을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사는 지내야 한다고. 하지만 제사 비용을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게 모순이었습니다.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도벽 때문에 제사 비용을 빼돌렸습니다. 나는 다시 종이를 보았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단검에 새겨진 결심.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박경수 나으리, 동생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중얼거렸습니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나는 창고 밖으로 나와 마을을 둘러보았다.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얼굴들, 그리고 한쪽에 보이는 작은 묘지. 윤설, 저 묘지로 가봅시다. 우리는 묘지로 향했다. 여러 무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비교적 새 것이었다. 비석에는 박씨 가문 선친지묘라고 적혀 있었다. 박경호의 아버지 묘였다. 무덤 앞에는 최근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향그릇에는 아직 타지 않은 향이 꽂혀 있었고 작은 술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무덤 옆 풀숲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 많은 양의 피였다. 도연날이 여기입니다. 윤설이 풀숲을 헤치니 바닥에 피가 많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피 옆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서 있는 자세, 하나는 무릎을 꿇은 자세. 여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박경호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죽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창고로 옮겼다. 왜? 나는 다시 창고로 향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이 남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고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앞두고 모두 모였다. 나는 박경수에게 말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사람들이 제사 준비실에 모였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박경호는 창고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옹성거렸다. 그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무덤 앞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창고로 옮겼습니다. 나는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이 칼이 범행에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단검을 보았다. 이 칼은 제사 칼이 아닙니다. 박경호가 아버지께 받은 유품입니다. 나는 손잡이에 새겨진 글자를 보여주었다. 결심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은 박경호가 쓴 글입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경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몇 해 전 박경호의 아버지는 병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비용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다. 박경호는 그 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계속 지냈고 그는 계속 제사 비용을 관리했습니다. 나는 제사 목록을 들었다. 그리고 올해도 박경호는 제사 비용을 빼돌렸습니다. 재물이 하나 빠진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누가 경호를 죽인 것입니까? 나는 박경수를 보았다. 박경수 나으리,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박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어젯밤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제사 비용을 빼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동생은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박경수가 주먹을 쥐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는 동생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경수가 눈을 감았다. 밤늦게 동생이 아버지 무덤에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생은 가끔 혼자 무덤에 가서 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생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경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를 보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괴물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도 또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박경수가 눈물을 흘렸다.
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 얼굴이 보입니다. 용서를 빌어도 손은 또 돈을 움켜줍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박경수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품에서 아버지의 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결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칼로 끝내고 싶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동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님이 해주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동생이 스스로 죽기를 원했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침묵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마의 빗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시신을 창고로 옮기셨습니까? 박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망치지 말아달라. 창고에 두고 제사가 끝난 후 발견된 것처럼 해달라고. 하지만 제사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박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잘못입니다. 아침 일찍 누군가 창고에 들어갈 줄 몰랐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살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경수가 말했다. 살인입니다. 동생이 원했든 아니든 제가 칼을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저를 관아에 넘겨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제사 담당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박경수가 말했다. 제사는 지내주십시오.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다음 날 아침, 박경수는 관아로 넘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다. 나는 윤설과 함께 제사를 지켜보았다. 제사상 위에는 박경호의 신주도 함께 모셔졌다. 제사 담당 노인이 절을 올리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절했다. 아무도 말이 없는 조용한 제사였다. 제사가 끝난 후 나는 이장에게 물었다. 박경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장이 한숨을 쉬었다. 관아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이 원한 일이라면 형량이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경수를 이해합니다. 나는 창고로 향했다. 피는 이미 닦여 있었고 제사 준비물들도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사상 아래 단검이 숨겨져 있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윤설이 내 옆에 섰다. 도연나리, 이 사건은 슬픕니다. 그렇습니다. 박경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박경수는 동생의 마지막 바람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칼을 든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고를 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다. 마을 입구에서 이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현 나으리,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설이 물었다. 도연나리, 박경수는 동생을 구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인 것일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둘 다라니요? 박경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박경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든 순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되었습니다. 윤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봄날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칼은 죄를 끝낼 수 없었다. 다만 또 다른 칼을 남겼을 뿐이었다. 윤설이 말했다. 도연나리,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발길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곳에도 사건이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겁니다.